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꽤 덥습니다. 1호 태풍이 주말경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로 예보가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장마가 열흘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찜통더위가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아무튼 각자가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의 지도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정책 관련돼서 LA에서 군대까지 동원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했죠. 해병대까지 투입하고 그 주지사가 뉴섬이라고 하시는 분이죠. 난독증이 있죠, 그분이. 글을 이렇게 읽지 못하는. 그래서 보고할 때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해리스 부통령하고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고 있죠. 지지율이 아마 지금 현재는 민주당으로서는 1위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자체가 GDP가 좋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세가 아주 우세한 그런 지역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민자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진보 쪽과의 어떤 한판 승부가 될 수도 있는,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버드하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슈를 경제정책이나 정치적인 면에서의 낮은 지지도를 새로운 이슈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지층을 더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경제적인 면에서의 리더십 위기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부나 인사권, 그리고 지속되는 디플레 경제, 이런 부분으로 실각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관세 관련돼서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협상하고, 어젠가요? 영국에서 2차 협상이 있었죠. 시진핑도 정치적인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G2의 지도자가. 반면에 영국은 5년 만에 블랙시트의 한 상황에서, EU를 탈퇴한 상황에서 다시 EU로 들어오려고 하는 제스처가 있죠. 한번 EU 집행위원장들하고 만났죠. 폰데어 라이엔. EU 자체만으로는 블록화 규모가 작으니까 영국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영국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서 만약에 영국이 EU에 합류하게 되면 효과는 더 클 수 있죠. 세계 경제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고 러시아의 동북 정책, 유럽 진출에 상당한 기여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새 정부가 이제 뭐 출범해서 한 열흘 정도 돼 가는데 인사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뭐 민정수석이라든가 안보실장, 원내대표 후보 이 세 분에 대해서 경향신문이나 MBC 뉴스타파라고 하는 유튜브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 부동산 관련이라든가 차명, 또 아들 취업 문제 이런 것들로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주권정부는 솔직하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분을 찾는 게 맞는 겁니다. 고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자가 있음에도 임명을 하면 거기에만 후유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정화해야 될 사람이 공정하지 않은 과거가 있을 때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고 이해를 하겠느냐. 다른 정부하고는 좀 다르게 오픈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찾으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만 찾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탕평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진영이 다른데 정말 좋은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는 뭐 지표는 환율 뭐 1359원 60원 그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유가가 좀 올랐죠. 60원에서 지금 68원 69원 하더라고요. 벨론당. 유가가 좀 올랐고 금값 비트코인은 뭐 크게 언급할 필요 없이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다우 월가 쪽이 종목별로 차별이 좀 있는데 뭐 신고가를 내는 곳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반등을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종목 장세라고 봐야 되고 어제 CPI가 발표됐죠.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 물가는 2.9% 예상했는데 2.8%. 근원 물가 지수가 그 식료품하고 에너지 뺀 거. 그거가 0.3% 예상했는데 0.1%. 그래서 과열되지 않았으니 베센트 재무장관 어제 하원 청문회 가서 금리 1% 내려라. 내려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X에 그렇게 이제 또 올린 것 같고요. 그러나 연준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인가 다음 주 초에 있죠. JOB가 먼저 하루 전에 있고 그 다음 날 연준의 패드 회의가 열리죠. 아마 동결 쪽으로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내각하고 또 충돌이 있겠죠. 그래서 연준 의장을 미리 선임하는 거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베센트 장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뭐 사람이 그렇게 없나. 재무장관 한 사람이 연준까지 이렇게 며칠 4, 5개월 만에 또 간다는 것도 그렇고 트럼프 내각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제 관세 협상해가지고 공식적인 문서의 발표는 없었고 중국은 히토류를 6개월 동안 공급을 하겠다. 자석하고
대신 미국은 학생들,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정상화 시키겠다. 그게 뭐 타결된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프레임에 대한 양국 간의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더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오전에 뉴스가 트럼프 내각에서 한국하고 일본한테 계약서 초안을 보낸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관세 관련된 초안을 보냈으니까 판단을 해서 서명을 해라. 외교적으로 참 길레지요.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일정 부분 시간을 주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무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모양새에서 좋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약서 초안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검토해서 수락하면 찍고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갖고 와라. 이게 지금 미국이 트럼프 내각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동반자로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뭐 후자 같아요. 동반자.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이시다 그 총리는 1조 달러 투자한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스타게이트도 손정희 회장 가가지고 1,000억 달러 140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일본과 한국한테 일방적인 경제 협상.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중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득대는 협상을 못한 거죠. 그리고 관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현실적으로 빚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사실 맞다이를 하는 건데 협상에서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그런 협상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절반의 패배죠. 그런 중국을 직접 제재하기가 어려우면 결국은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쪽의 국가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는 거죠. 환율로. 지금 위안화 절상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못하겠다. 2008년에 금융위기 났을 때 그 당시 원자바오 총리였죠. 2014년인가 15년에 G20이 모였어요. 그때 버냉키 연준 의장이 왔죠.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한테 수출도 잘 되고 경상이익도 많이 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10%대 성장을 했으니까요. 원화를 위안화를 절상해라. 근데 안 했잖아요. 결국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안 할 것 같아요.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미국한테 무릎을 꿇을 정도의 상황이냐. 그거는 이제 중국 내부만 알 수 있는 거죠. 중국이 어렵다고는 많은 보도가 있어요. 상하이시가 유일한 재정 적자를 내는 곳인데 상하이도 적자로 돌아섰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중국도 막 한계로 가는 상황이죠. 경제가. 미국도 그렇고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서 중국의 위안화를 절상시키려고 하는 정책으로 갈 수도 있다.
알루미늄하고 철강이 50%로 인상됐기 때문에 관세가 현대차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근로자 측에서는 통상 상여금도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한 8천억, 9천억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노사관계나 외교관계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예. 저는 국민주권정부가 하기 어려운 말을 할 수 있는 정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경제를 국가의 돈으로 재정으로 직접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든가 기재부 장관이 담화를 한다든가 해서 내수가 현재 이래서 어렵습니다. 지표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건전한 소비에 동참해 주시면 여러모로 경제가 재정을 풀지 않고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제 증권거래소에 방문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의 버금가게 주식시장이 투자 대상으로 가면 좋겠다. 그 말 안에는 부동산은 이미 투자 대상인 거죠.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 너무 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사실 아주 밑바닥에 있는 건 그거예요. 양극화의 주범이고 내수 시장의 침체의 가장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너무 많은 돈이 묶여 있어서. 주식 시장도 지금 2600에서 2900이 넘었더라고요. 한 14%? 주가 지수는 한 14, 5% 오른 것 같은데 많이 오른 거죠. 새 정부 출범해서 기대감으로 1년에 15% 오르는 것도 어려운데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버블이 이제 안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가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본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내재 가치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데 기업이 부실한데 자본시장에서 그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은 발행시장만, 유통시장만 보는 거 아니에요. 거래소. 주식시장이 발행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IPO, 기업공개, 청약 많이 하시잖아요. 신규 상장할 때. 지금 IPO 시장 자체가 완전히 침체됐잖아요. 유통시장만, 거래소만 활황이 된다고 해서 이 자본시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발행시장도 같이 이렇게 발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물경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수익이. 그러지 않고는 실물경제의 그림자 아니에요. 자본시장이. 미국이야 기축통화니까 자본 시장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속된 말로.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돈으로 내수가 70% 차지하지 않습니까? 미국인이 투자의 46%가 주식이에요. 그 정도로 월가가 단단하잖아요. 실물 경제를 리쇼어링해서 이제 제조업을 부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실물 경제를 근본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AI 산업, 인프라, 제도, 정책,
법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본시장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아무튼 오른 거에 대해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서 손실분 회복하시고 또 수익 나신 분들이 있는 건 너무 좋은 거죠. 발행시장도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딱 뭐 3,000포인트다 5,000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 굳건하게 가는 그런 주식시장, 이런 표현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잘못 선정이 됐으면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후임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좋고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목표치를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항상 투자를 얘기할 땐 자신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전제 조건으로. 주식이 오르기만 합니까? 1년 중에 오르는 날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떨어지는 날이 많지.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주식에 이렇게 올인하게 국민들의 의식을 또 가져서는 안 된다. 주식시장의 인생의 승부처가 아니에요. 경험했잖아요. 영끌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인생 승부 해가지고 12억에 샀어요. 근데 은행에서 7억을 빌렸어. 지금 시가가 5억이야. 팔어도 2억의 빚을 지는 거 아니에요? DSR 80%면 LTV 60이다. 그럼 원리금 갚는데 60% 쓰면 40% 갖고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올인하게 하면 안 된다. 자산시장에 국민들이 올인하게 하면 안 된다. 건전하게 올라가는 게 좋다. 소득에는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뭐 한 3, 4개월 동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근로소득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소득,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이전소득, 외국에서 기부금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자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본소득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해서 국민의 70%의 투자가 부동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을 중요시하는 그런 국민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로를 팽개치고 사업소득을 팽개치고 기업 지원해야 뭐합니까? 그거 갖고 땅 사면 자본소득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주가 돼서 단단한 실물 경제가 뒷받침돼야지 자본소득과 이전소득으로 국민들이 의식이 너무 가 있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단단하면 실물 경제가 좋다는 것.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거예요. 은행의 악성 채권도 생기지도 않고 또 지급하지 않는 파산하는 기업도 없는 겁니다. 지금 깡통 대출이 5조 원 된다고 하잖아요. 깡통 대출이 뭐예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 결국은 이자 내지 않는 기업 또는 자영업자, 가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5조 원이 쌓여 있어요. 대손 충당금으로 떨어내도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런 악순환을 현실을 또 봐야 된다. 젊은 청년들이 사회 나오자마자 영끌해가지고 자본소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청춘을 올인해버리는 경제, 이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가 창업해서 사업소득이 되고 자본소득도 생기고 상장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로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청년 때. 저축을 해야 돼요. 지금 저축률이 4%도 안 돼. 왜? 먹고 살기 바쁜데 저축을 누가 해요? 있는 보험금도 해야 될 판인데. 맨날 카드 현금 서비스 돌리고 캐피탈에서 대출 받고 20%, 19.9%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자본시장에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입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벌어도 내가 집 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산과 소득의 갭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연착륙 가야 돼요. 그래야 소득에 만족해서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내 소득을 저축하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빨리 돼야 되는 겁니다. 뭐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다 박사시고 경제에 뭐 전공하신 분들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니 참 뭐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그래요. 특히 주식시장. 인생에 승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식시장. 여유 있는 돈으로 내가 근로를 하면서 여유 있는 돈으로 저축 대신 예금이나 적금 대신 주식을 사고 장기 투자해서 배당을 받고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시세 차익을 얻는 곳이지 인생을 걷는 곳이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많이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잘 되면 좋죠, 다. 항상 투자는 양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세계 정세나 경제, 국내 어떤 정치 경제 상황, 모 유튜브에서는 갈등이 뭐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혼란했던 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유튜브가 이게 보수 유튜버 있고 진보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보는 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죠. 정말 양면입니다. 진보 유튜버는 찬양 일색으로 가시면 안 돼. 레드팀이 돼야지.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주시는 그런 레드팀의 역할을 하셔야지. 맹목적인 일방적인 찬양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좋은 소식만 다루면 안 된다. 극우 유튜버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유튜버 정치하면 안 돼요. 국민들의 하나의 목소리를 담은 여럿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참고는 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대한 언론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 국민의 목소리는 아닌 겁니다. 유튜브 저도 뭐 이렇게 정치 경제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서정적인 거 산문이나 뭐 단상 시 이런 거 올리면은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많이 조율하시는데 또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 썸네일도 뭐 현대저칠 망했다 들어가 보면 포항 제1공장 셧다운한 거 그게 망한 겁니까? 일시적으로 조업이 중단된 거지. 그거 있는 그대로 썸네일을 해야지.
그렇게 자극적으로 해서 조회수를 늘리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팩트 위주로 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유튜브 환경에 워낙 노출돼 있으니까 뭐 워낙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서 여과를 하시겠지만 자극적인 거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양다리 걸치고 양비론 회색지대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민족과 결의라고 하는 바탕에서 민족의 어르신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나 경제 사회의 상황에서 만약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지금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민족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백그라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그냥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걸 하면 더 자극적인 걸 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 되고 구독자가 안 생기니까 자꾸 그거로 치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방송을 하면 자신도 혼란스럽고 내가 아닌 내가 돼서 다른 나로 방송을 하게 되겠죠.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저는 뭐 조회수나 구독자가 늘지도 않고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실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현장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은 영세 자영업자로 느끼는 거를 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기관리 리더십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힘을 합쳐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서 멋진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